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오전 9시 국기 개양식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성명을 통해서 미주 한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가주에 이르면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지역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 우려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마켓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켓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내일 오전 11시 미주 평안교회에서 설 맞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했다는 통계와 관련해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또 아시아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방특별검사에서 한인 로버트아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1월 23일에 시작해 4월 18일에 마감한다고 국세청 IRS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폭풍 피해 가정은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율 감소 등에 힘입어서 미국 내 암 사망자가 지난 30년 사이 33% 감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수감 중이던 미국의 전직 해병대원 테일러 타들러가 석방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미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태주의 정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추진합니다.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한 해 한국인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왔던 한국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한 채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특검 도입 요구로 나왔습니다.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두 차례나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115대 119로 패했습니다. 내일부터 NFL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LA 차저스는 잭슨빌 제규어스와 내일 오후 5시 15분 와일드카드 경기를 시작하고 이 경기는 M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하락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1월 13일 다른 의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이 1903년 한인 102명이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 역사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1월 13일입니다. 하와이에서 오늘 오전 11시 하와이 시간입니다. 해외 최초 한인교회였던 호놀룰루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오늘 기념식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각
각각 한인회가 있는 도시마다 개별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한인단체들 개별적 움직임이 있지만 하와이의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할 때 하와이에서 열리는 행사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바탕으로 출범한 미주 한인재단의 노력으로 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법률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하와이 인사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참석할 예정인 권선동 의원은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 인내로 미국 사회에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준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한인인민 120주년과 또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성명을 내고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대독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며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국인이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하와이에 도착했고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관습에 영원히 아로 새겨졌다며 이민 1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인들의 얘기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같이 갑시다. 라고 성명을 끝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악관에서 에리카 모리츠쿠 부보좌관과 한나킴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 필립 김 대외협력 선임 고문이 참석했고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리더들은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도 한국계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연방의원 한인 4명을 포함해서 보좌관 등 의회에서 일하는 한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민 2세 앤디 킴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게 50년 전 이민을 결정한 이유를 묻자 자식들이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미국에서 갖길 희망했다고 답했다라고 전한 뒤 미국의 한인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와 조부모 등이 첫걸음을 내디딘 용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이 미국인의 경험이라며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딸이라며 우리는 군인으로 사업가로 교육자 등으로 미국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이 나라의 일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려면 풀뿌리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은 애틀란타 한인 총격 참사를 거론하면서 지난 3년간 아시안 증오범죄는 11,500건 이상이 발생했다며 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은 오늘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잠시 후 오전 9시는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국기 개양식이 LA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A시의회는 오전 11시 의사당에서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 전달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전달식에서는 한인 잔리 LA시의원이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과 이병만 미주 한인회장 재단 회장 또 김영환 LA 총영사 등의 한인 인사들을 소개하고 결의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한인의 날 기념식이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 호텔에서 미주 한인재단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도 오후 5시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웨스턴에서는 한인 작가 20인전을 개최합니다. 오프닝 리셉션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또 한편 미주 한국일보는 한인이민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을 태우고 하와이에 도착한 갤리코 항로를 다시 밟는 미주 한인 요트클럽 남진우 회장을 비롯한 이 원정팀의 태평양 횡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원정팀은 25일 LA 인근 마리나 델리를 출발해 갤리코가 출발한 인천항까지 2달 반에 걸친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민 역사와 문화 보존에 산실이 될 한미박물관에 대해 700만 달러의 연방 기금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진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달 승인된 연방 예산안에 한미박물관 건립 지원금 700만 달러가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700만 달러 연방 기금을 확보하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고메즈 의원은 LA 지역은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지며 한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한인사회 수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영광이고 한인타운 한복판에 한미박물관이 개관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700만 달러 지원은 연방 주정부에서 한인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 역대 최고 액수입니다.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번 기금 지원을 통해서 한미박물관 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미박물관은 대지 2만 스퀘어피트, 건평 17,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총 3만 2,600 스퀘어피트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한미박물관 그동안 디자인 변경에 따른 시 승인 문제와 교통국과의 주차장 건립 문제 등을 논의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시 행정이 연기되면서 건립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다시 부활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다른 위치에 새로 들어서는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할 지역의 LA 한인타운 포함하는 방금 들으신 이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사무실 측이 조만간 이 고메즈 의원이 LA 한인타운 유가에 위치한 시티센터에 새롭게 들어설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내용의 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미 전역에 항공 대란을 일으킨 전산 오류는 하청업체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에 데이터 파일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FAA를 인용해서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지난 12일 항공편 취소는 1% 미만에 그쳤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 볼 때 FAA의 전산 시스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노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핵심 데이터에 오류가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익명의 취재원은 항공운항에 필수적인 다른 전산 시스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AA 시스템도 전산 작업으로 데이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뒀지만 이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어긴 채 파일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결론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파일에 변경을 가한 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또한 의도적이었다면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현재 FAA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4월 15일에 마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4월 15일 아니죠? 18일인가요? 그렇죠? 네. 1월 23일부터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1억 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서비스 원활치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세고 환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CPA 등을 통해서 미리 서류를 작성해 놓고 세금 보고 접수 시작일 1월 23일에 맞춰서 제출하는 경향이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1월 23일이 되면 바로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금 보고 적체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신분 도용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세금 보고는 오는 1월 23일에 시작해 4월 18일에 마감합니다.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고 마감일 4월 15일보다 3일 더 연장돼 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점차 구름이 들면서 흐려지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다소 강한 빗줄기 이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 60도까지 밑돌면서 보다 쌀쌀한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일요일 하루는 잠시 비가 멈추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66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8도, 해안 지역은 63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3도, 낮 최고 기온은 4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들으시기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이 폭풍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쏟아진 폭우만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으로 최대 한 1인치 정도의 비가 예보된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고도 6,000피트 이상의 눈이 내리게 되는데 일요일 이른 아침 고도가 4,500피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000피트 이상 되면 이제 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다음 주 초 이후에는 한동안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한인타운 마켓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이 역시 한인 남성이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마켓 측에는 과연 책임이 있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잡한 한인마켓 주차장에서 오고 가는 차량 간 충돌 사고 가능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마켓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차에 기칠 가능성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12일 가해자인 한인 남성 운전자가 사고 후 사고 수습을 도우며 사건 경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가해자 남성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12일 밝혔습니다. No, he didn't get booked or charged. No, neither time he cooperated with officers at the scene, so they didn't take him into custody. It had to be something that officers deemed that maybe his driving was impaired. 경찰과 검시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세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남성이 운전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음주운전 혹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범죄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약물을 했다든가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과실이 또 이제 범죄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은 민사적인 책임은 벗어나기가 힘들겠지만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묻게 될 수가 있죠.
마켓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그것도 환한 대낮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한 것을 둘러싸고 마켓 측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한국마켓의 경우 주차장 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마켓 안에 보행자 주의 표시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브래들리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건물주는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파킹장 자체가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마켓 파킹장에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거는 오픈 앤 아비스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그런 사인까지 붙여야 되는 저희 관면은 없죠. 한인마켓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고로 한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새삼 한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디지털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디지털 운전면허와 관련해 애플과 안드로이드 관계자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 자체 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DMV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면허를 발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올 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 초안에 디지털 아이디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한 주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그리고 메릴랜드주 등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죠.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모든 걸 다 해소한 뒤에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현재 연구팀들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가든그로브 지역 22번 프리웨이에서 어제 한낮에 주얼리 운송 차량이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에 따르면 어제 날 12시 41분쯤 22번 프리웨이 출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빨간불 신호에 대기를 하고 있던 주얼리 운송 차량 앞으로 한 용의 차량이 멈춰섰고 용의자들이 갑자기 주얼리 운송 차량에 접근해서 뒷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뒷좌석에 놓여있는 주얼리 가방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방 안에는 약 56만 달러 상당의 주얼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달아났고 피해 차량은 용의 차량을 쫓다가 매그놀리아 스트리트과 트레스크 애비뉴 교차로에서 용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내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달아난 상태입니다. 용의 차량은 은색 벤 차량이며 용의자들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엘비스라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른 영화가 나왔었죠. 엘비스, 영화 이름이 엘비스였습니다. 영화 괜찮았습니다. 이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외동딸이자 싱어송라이터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54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님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리사가 심장마비로 캘리포니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어제 공식 밝혔습니다. 칼라바사스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사도우미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거 중이던 리사의 전 남편이자 가수 데니 키오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자녀인 리사는 아버지가 전성기 시절을 보내던 1968년에 태어나 10대 시절 마약에 손을 대며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앨범 3장을 발표하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 가수로 활발히 활동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자신의 아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흡연율 감소 등에 힘입어서 미국 내 암 사망자가 지난 30년 사이 33%나 감소했습니다. 미국 암협회가 발간하는 임상의를 위한 암 저널에 실문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암 사망자는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380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 내 암 사망자는 1991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줄었고 2020년도에도 암 사망자는 전해에 비해서 1.5%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줄어든 암 사망자는 성별로 볼 때는 남성이 260만 명, 여성이 120만 명으로 남성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의 두드러짐은 흡연율 감소와 암 발견 또 암 치료 기술 향상 덕분이고 특히 폐암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각종 암 가운데 폐암 사망률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LA 카운티가 연례 홈리스 현황 파악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관내 길거리 홈리스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8,000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작업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 참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홈리스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수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이용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봉사자들은 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지역 선정할 수 있습니다. 봉사에 필요한 훈련 모두 온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지원 웹사이트는 theycountwillyou.org, theycountwillyou.org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 한 해 한국인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도보다 24%가 증가한 16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5달러로 중국의 1인당 55달러 그리고 미국의 1인당 280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한국 내 명품 수요가 구매력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고 여기에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도 명품 수요를 늘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지구 표면의 평면 기온이 기준치보다 0.89도씨 화씨를 하는 건 미국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섭씨, 도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표면의 평면 기온이 기준치보다 0.89도씨 높게 유지되면서 역대 5번째로 더웠던 2015년과 같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평균 기온이 기준치인 0.89도씨보다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으로 기록돼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 ADL 측은 어제 시카고대의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4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응답자 85%는 유대인에 관한 전형적인 편견을 담은 14가지 진술 중 1가지 이상에 동의했습니다. 또 응답자 20%는 6개 이상 항목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3년 전 조사 때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라고 ADL 측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도 특검이 도입됩니다. 한국 뉴스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특검 너무 잘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 문건이 사저에서 발견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문서 유출 때처럼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비판하자 법무부가 특별검사 특검으로 한국계 전직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YTN입니다.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12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조사는 공평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Another faux pas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treating law differently based upon your political beliefs. Treats one President Trump one way, but treats President Biden a whole different way. 논란이 커지자 미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I'm here today to announce the appointment of Robert Hur as a special counsel pursuant to Department of Justice regulations governing such matters. 로버트 허 특검은 한국계로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입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they were discovered, and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right? His lawyers reached out immediately to the archivists. They reached out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100건이 넘는 기밀 문건을 유출했던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4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미국에서는 매달 둔화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분명하다며 이것은 미국 가정에 숨 쉴 공간을 더 많이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의 경제 계획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다고 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의 각종 제안에는 억만장자 감세와 근로자 가족 증세, 또 인플레이션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 이런 법안이 나의 책상으로 온다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아시아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덱스가 전장 대비 0.92% 떨어진 102.23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화 약세로 아시아 주요 통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결제 수단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98센트가 오른 배럴당 78.39달러의 거래를 마친 것으로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시장 움직임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첫 하락세를 보인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연방준비제도가 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올해 세계의 경제가 어렵겠지만 침체를 피할 수 있고 연말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어제 워싱턴 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더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인플레이션의 압박, 또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같은 해 7월에 2.9%에서 0.2%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완고하게 높아서 올해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얕게 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중국의 일상회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일상회복을 계속해야 하고 중국의 일상회복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기업 타이완의 TSMC가 일본의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SMC가 미국과 일본, 타이완의 반도체 밀월 굉장히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조금 긴장하고 있죠. YTN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의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현재 일본 구마모토 현에 일본 내 첫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우리 돈 11조 원 가운데 4조 5천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로 볼 때 TSMC의 두 번째 공장 건설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달에는 미국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지나 르몬드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회담을 열고 반도체 국산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담에는 미국의 IT 대기업인 IBM과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간부들도 동석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타이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세 나라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경기에서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연장, 2차 연장까지 간 끝에 댈러스가 119대 1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24승 19패로 서부 컨퍼런스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 올 시즌 강력한 MVP 후보이기도 하죠. 루카 돈치치가 35득점, 리바운드 14개, 어시스트 13개로 올 시즌 10번째이자 자신의 통산 56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레이커스의 트리플 더블 제조기, 한때 옛날 얘기네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28득점에 리바운드 7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폭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우완투수 이 트레버 바워가 결국 무적 신세가 됐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바워를 방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워는 MLB 사무국의 징계 이후에도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증인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팀들이 이 바워를 영입할지 의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 세부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요. 2월 15일 대부분의 팀이 애리조나주 서부에 모여 있고 동부로 가는 팀들이 있고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포함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피리오리다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2월 15일부터 이제 선수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야수들은 2월 20일에 합류합니다. 시범 경기는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토론토는 2월 15일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투포수조 훈련을 시작하고 역시 20일 야수조 훈련을 개시하는데 류현진 선수 지난 12월 29일 미국에 도착을 했죠. 지금 이제 벌써부터 재활에 나서고 있는데 올스타전 이후 7월 이후에 마운드 복귀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농구 무대에서 수준급 슈터로 활약했던 이현중 선수가 지난해 드래프트를 앞두고 부상을 당해 NBA의 꿈이 좌절됐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일어나 이 무대에 다시 도전하겠다면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재 몸 상태는 100%라고 자부한 이현중은 부상 부위인 왼쪽 발등의 움직임도 이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리블 연습 땐 레드카펫이 배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워 이현중을 향한 농구계에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당황을 하긴 했는데. 이현중은 지난해 미국 대학농구 챔피언십까지 출전하며 꿈의 무대 NBA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직전 왼쪽 발등 부상을 당했고 지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겪는 큰 실패였지만 이현중은 좌절보단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실패도 좋은 경험으로 삼겠다며 올해도 NBA를 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 저한테, 미래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쓰러지면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계속 도전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봉한 농구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며 주인공 강백호를 닮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강백호, 막 투박하지만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도 에너지를 주면서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출국 예정인 이현중은 우선 하부리그에 먼저 도전하며 다시 한번 NBA의 문을 두드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다음 주에 LPGA 투어가 개막을 합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경기로 LPGA 투어는 2023 시즌 시작됩니다. 대기 출전 명단 선수 쭉 보면 한국 선수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LPGA 조직위원회가 밝힌 출전 선수 명단에 한국 선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회는 최근 2년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어서 출전 대상자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대회에 나설 수 있는 한국 선수도 지은이, 박인비, 전인지, 고진영, 김효주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2년간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를 5명뿐입니다. 박인비, 지은이, 전인지, 김효주 선수는 아예 출전 신청을 내지 않았고 전인지 선수는 지금 한국에서 여러 행사에 다니느라 굉장히 바쁜 모습이죠. 고진영 선수는 출전 신청을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손목 부상 치유 경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쉬는 게 낫다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뿐 아니라 주요 선수 상당수가 이 LPGA 투어 개막전을 외면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예보돼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폭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피해 지역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